오늘 우수인데 그 날짜에 맞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봄비에도 불구하고 저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봄비가 오고 나면 겨울에 움츠렀던 새싹들이 파릇파릇 다 나오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민족 역사상 1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를 사상으로 승화시키셔서 실천하신 그런 성각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사실 국내적으로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을 갖고 있다는 우리들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 봄비로 인해서 새싹이 우러나듯이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쁨의 소망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엽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기로 하셨는데, 우선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우리 고아 송진우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시고 있는지, 이것을 지난 1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송진우 선생님이 그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상의 그 바탕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지금 발표하시기로 한 김영석 교수님의 그 민족운동사에서 본 그 고아의 민족운동, 3.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마 그동안 그 조그마하게나마 논쟁이 되었던 그런 이슈들, 그것이 사실과 그리고 체계성 있는 조사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실증되는 그러한 아마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공부를 하면서 확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수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상과 실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2세션, 3세션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송진우 선생님의 그 보석 같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통찰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성견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그동안 그 간수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반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민족의 스승이고 멘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국내 정세를 조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해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렸으며 그 씨앗이 어떻게 꽃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한번 모아보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제가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 여기서 줄이고요. 그리고 발표자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5시 반까지 여기 끝내라는 엄명이 내려있기 때문에 40분 동안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돼서 발표를 15분 내지 20분으로 줄이시고 토론하시면서 또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가능한 한 여기 책자에 다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발표는 간추려서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석 교수님 본인 소개하시면 되죠? 예, 제가 여러분들 자료집에 나누어 드린 원고가 그게 330년짜리 원고입니다.
웬만한 책 한 권 되는 분량인데 그 내용을 PPT 40장에 담아서 한 20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화 송진우 선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1890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을 해서 1955년 12월 30일 날 흉안들의 피격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55년 생애 동안에 저 이하 부분 3.1운동 이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 송진우 선생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 석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고화 선생과 평생의 동지였던 이 두 분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해서 이 두 분의 관계를 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심양면, 일심동체 이렇게 불렀던 인촌 김선수 선생과 두 분이 찍은 사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6년 3.1운동 제7주년 기념 축사를 국제농민연맹에서 보내온 것을 동아일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화 선생이 두 번째 옥고를 치르시게 되지요. 그때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고화 선생이 피습당하시기 며칠 전에 동아일보사 정문을 나서시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화 선생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찾아보면 참 고화 선생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화 송진우를 전문적으로 다룬 학계의 연구 성과는 불과 4편의 논문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한 탓으로 고화 선생 한 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계열이라고 할 때는 그런 당시 동아일보와 중앙학교, 보성전문학교와 경성방식에 관련된 인사들과 또 그 연고가 있는 호남 지역의 정치인들을 망라해서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친일 논쟁 때문에 좀 오명을 쓰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순수하게 끝까지 시조를 지키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한 차별로 하지 못하고 하나의 집단화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화 선생 그러면 어뢰 인촌 선생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이 두 분을 잘 아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 일이 결정되면 안에서 내조하는 스타일이고 고화는 밖에 나가서 마치 사령관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운동을 이끄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 민족운동을 볼 때 고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아야만 하는데 일반인들은 인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화의 행적이 바로 평가되지 못하고 감추어진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고화에 대한 연구가 고화와 인촌의 전기를 중심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약간의 또 역사 연구에 있어서 오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활발한 움직임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1운동이 어떻게 발발되었냐 하는 얘기는 1919년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되어지고 난 다음에 8군데에서 국내외 8군데에서 3.1운동이 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해에 있는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갑지로 발언되었다고 한 얘기는 이미 학계에서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중앙학교의 역할은 뭐냐? 이게 지금 중앙학교 숙직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3.1운동의 채권지라고 부르거든요. 3.1운동을 제일 처음 모의하고 이곳에서 거사를 구체화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일은 오늘 학계에서 좀 한쪽으로 아웃사이드로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고요. 당시 이 중앙학교에는 인촌 김성수, 최두선, 송진우, 현상윤 이 네 어른이 중앙학교의 교편을 잡으면서 중앙학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고아 선생의 3.1운동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은 최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을 기획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밀서를 보내고 밀사를 보내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러면 기존의 학계에서 알고 있는 역사적 상황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아 선생이나 이 중학교의 3.1운동이 그동안 좀 외면당하고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승만의 밀서를 받아서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출처가 되어졌던 고아 정기와 인촌 정기, 이건 주로 동아일보에서 다 간행되었던 책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일보에서 이화장 자료를 발굴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특집 기획으로 보도를 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삼각꿈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특집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때 이승만이 밀사를 보냈는데 그 밀사가 여운홍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사실인 양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KBS가 그 다음에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KBS에서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 여운홍을 밀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최근 수년 전까지,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인 여운홍이 삼천이라고 하는 잡지에 파리 간화회의에 갔다가 돌아온 그 모든 참석기를 예미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여운홍은 이승만의 밀서를 받아온 적도 없었고요. 자기가 밀사노릇을 한 적도 없었고 이것은 국내에서 고아와 인총과 기당과 이분들이 따로 자기들이 모의를 한 것이지 마치 중앙학교의 3.1운동이 하와이의 밀서를 받아서 되어졌던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한민보,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때 당시 고아 송진우 선생이나 인총 김성수 선생은 아무런 일기나 전언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 한 사람의 당사였던 기당 현상윤 선생이 이 신천지라는 잡지 1946년 3월호와 1950년 3월호에 3.1운동의 회상, 3.1운동 발발의 계략에서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앙학교의 3.1운동이 어떻게 되어졌고 또 3.1운동이 단일화되어진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내용이 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이 자료는 거의 사장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918년 11월 달부터 이미 고아와 기당과 인총과 육당 이런 분들이 모여서 중앙학교에서 숙직실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1919년 1월 초에 송계빅이라고 하는 동경 유학생이 들어와서 지금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천도교 쪽 체린을 통해서 천도교 쪽과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28 독립선언을 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2월 달에 와서 고아와 육당이 중심이 되어져서 박영효나 윤치호 같은 구한말 대신들을 찾아가서 민족 대표를 참여해달라고 섭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다 거절하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저 평안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 세력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남강 이성문 선생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서울에 있는 세력과 평안도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학계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청들을 규합을 해서 거사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9년 3월 달에 민족 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서 투옥이 되어지고 20개월 동안 미결감 상태로 꿀을 치우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1926년 3.1절 축사피라 사건인데요.
다른 분들의 3.1운동의 옥고를 치르면서 끝났지만 고화 선생의 3.1운동은 7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먼저 1926년 이 3.1절 때 국제농민연맹에서 온 그 축사를 게재한 것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게 되어지고, 이때 제2의 3.1운동이라고 하는 60만세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중앙학교가 그걸 선대해서 일으킨데, 그때도 고화가 관련이 있는 곳에서 종로경찰서에 붙잡혀서 그때부터 지조를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앙학교 교정에 가면은 지금 60만세 사건 기념비와 3.1운동 기념비가 두 개가 저렇게 서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중앙학교가 3.1운동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학교 교장이던 고화 송진우 선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아일보와의 관계입니다. 고화 선생이 20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담양에서 잠시 정량을 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고화 선생에게 불려지던 이름은 언론 독재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신문사의 경영뿐 아니라 편집, 그 다음 주필로 글 쓰는 것, 그 다음에 사업, 모든 것을 다 관장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고화 선생을 신문 독재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고화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조선은 창간되어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경영주가 8번이나 바뀌고, 또 시대일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호를 바꿔가면서 경영권이 바뀌는데 동아일보만 그대로 있었을까? 인천이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학자인 정진석 교수는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고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특히 세 가지 사건, 김동성 기자 만국기자대회 파견과 지국 언론의 지국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해외 동포 위원회를 주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동아일보가 다른 신문사와 차별화되어져서 안정적인 운영을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동아일보가 전관을 당하고 마지막 폐간을 당하기까지, 또 폐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문사의 재산을 운영하는 동본사의 대표로서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를 다시 복간해내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이 고화 송진우 선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아일보 사장을 하면서 이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민족문화운동을 합니다. 당군정신 순양운동과 이충무공 유적보존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가 민족신문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차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육당 춘원 이광수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춘원 이광수가 쓴 그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이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친구인 고화가 과거 조선에서 숭앙할 사람은 당군과 세종대왕과 이순신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삼부곡으로 나들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이 이순신이라는 장편 소설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동아일보가 육당 체남선을 통해서 당군정신을 선양하고, 또 이충무공을 통해서 춘원 이광수를 통해서 이충무공을 선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고화의 기획과 그분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분이 이미 중앙학교 시절에 삼성사를 건립하려다가 조선 총독부에 방해를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한결같은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이 사건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어진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사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24년 4월 달에 동아일보의 송진우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이 일괄 사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동아일보 사사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5월 14일 날 임시주의총회에서 후임 취체역, 후임 중력으로 이성은, 홍명희, 헌, 윤홍열, 양흥모 이런 사람들을 벗어냈다. 이성훈을 동아일보 사장으로 선출해서 정무, 상무도 겸하도록 해서 경영권 일체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성훈이 창립한 오산 정조오산학교 교장을 둔 홍명희를 주필 겸 편집국장으로 임명하였다. 근데 이게 틀린 사실입니다. 이때 홍명희는 오산학교에 일체 관련이 없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동아일보 사사조차도 이렇게 엉터리 사실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동아일보를 향해서 강력한 도전을 해봤어요.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을 일으켜서 동아일보의 영향력을 극도로 약화시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번 기회에 동아일보의 경영권이 취약하니까 동아일보의 김선수 지분이 얼마 안 되어지니까 동아일보 경영권을 뺏어버려서 우리 공산주의 선전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도전을 해서 산에 거기에 동조한 젊은 기자들이 사장 퇴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 겁니다. 다음. 그때 동아일보 사장을 두고서 인초는 처음에 헌을 염두에 두고 보성전문학 교장이던 헌을 동아일보 사장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일보 영업국장이던 홍정식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인 신사산 이국을 같이 하던 벽초 홍명희를 부추겨서 홍명희가 사장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박충금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동아일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3.1운동 때 충북 계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해서 감옥에 갔던 그런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도 있고 또 문피가 말해서 홍명희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송진우가 급히 아이디어를 낸 것이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최후까지 옥살이를 냈던 민족대표 33인의 최후의 1인이었던 정조오산학교 교장, 오산학교 설립자 이성훈을 사장으로 불러 올리는 겁니다. 불과 며칠 앞두고 결과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네 사람의 표가 6,000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당시 동아일보 사장은 먼저 1차로 해서 취재역을 뽑고 거기에서 다시금 사장과 이 전무를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924년에 이제 이성훈이 사장이 되어지고 홍명희가 편집국장이 되어지는 사건이 납니다. 다음. 그래서 그때 이 동아일보의 경영권을 놓고서 송진우와 싸웠던 분들을 보면 몇 명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허는 나중에 남로당 초대위원장을 하고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 대학교 교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홍명희는 조선문학과 동맹 집행위원장을 하고 내각 부수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을 했고 홍정식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의 세계국장을 했고 주종건 이런 분들이 그때 동아일보를 빼앗으려고 했고 그걸 갖다 지키려고 하던 동아일보를 빼앗아서 공산주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그룹과 동아일보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던 사주척 간의 대결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동아일보에서 1978년도인가요? 75년도인가요? 민주언론 실천대회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 130여 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던 그 사건과 빗대어서 동아일보 경영진들은 본래 이렇게 독재자들이다 하고 지금 일부 좌파 언론 학자들이 쓴 책에는 보면은 아주 1924년 이 사건을 독재자 고아 송진우의 항거에서 동아일보의 그 편집권을 지키려고 하던 소장 기자들의 개혁운동이었다가 탄압을 갖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 역사 앞에 발굴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네 사람이 특별한 관계예요. 이 네 사람이 무슨 사이냐면 김성수가 벽초 홍명희를 1908년에 처음 만납니다.
군산검학교 시절에 군산의 한 격주집에서 금상군수로 부임하는 아버지 홍범식을 따라온 홍명희를 처음 만나요. 자기 또래인데 너무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때 이미 홍명희는 일본 다이세이 중학교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인촌이 유학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고아와 함께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이때 일본에서 이를 맞아서 하숙집에도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학교도 소개해주고 이런 역할을 벽초 홍명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1924년에 와서는 남강 이성운이 이제 회갑을 맡게 되어진데 이때 고아가 벽초를 불러서 당대의 유명인들로 하여금 서화책을 만들고 축하 서화책을 만들게 하고 이 서화책을 가지고 남강 이성운에게 선물로 전달을 받은 사람이 벽초 홍명희입니다. 이랬던 이 네 사람의 관계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동아일보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아주 원수처럼 갈라지게 된 거죠. 이 홍명희는 동아일보에서 쫓겨나고 시대일보에 갔다가 거기도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망명하는 길에 정주의 오산학교에 남강 이성훈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성훈이 이 홍명희를 바로 가지 말고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좀 그래. 그래서 그때서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가 그렇게 뒤바뀌어져 왜곡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 결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924년까지 보면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공산주의 관련된 기사가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동아일보 기사들이 대거 조선일보로 옮겨가거든요. 그 이듬해부터 보시면은 동아일보보다 조선일보가 2배, 3배 정도의 공산주의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자, 이것은 동아일보가 본래 이렇게 김성수의 주식은 6.7%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를 뺏길 뻔했는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김씨 일가에서 각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1929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이 삼형제의 지분이 34%, 우호 지분하고 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를 해서 동아일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할 수 있던 것은 언론 경영인 고아 송진우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신문도 보시면은 이렇게 1903년에 넘어가면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있었지만은 이 신문 다 합친 부수와 동아일보 부수가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한국의 3대 신문 가운데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송진우 사장의 뛰어난 경영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한 것이 근촌 백관수 선생의 당시 평이었습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오늘날 자유언론 실천을 요구한 130명의 기자들을 무더기로 쫓아낸 이 동아일보 1975년 3월 사태를 볼 때에 이것이 1924년 동아일보 사태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주장한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고아 송진우 선생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체포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 3차례의 심한 고문을 당하고 27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룬 그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다. 다음. 그랬지만은 고아 송진우 선생은 어떤 경우에도 당시 친일 단체에 가입을 했거나 친일 논설을 썼거나 또는 합병 건조하는 강연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방 공간 127간의 고아인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지고 9월 7일 날 고아가 국민대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 한국민주당 창당을 하고 12월 1일 날 동아일보를 중간에서 사장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비록 127일밖에 해방 이후에 사실을 안 했는데 이분이 남긴 공적이 아주 지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 선생을 이렇게 보니까 고아 선생의 필생에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2분이 있어요. 한 분은 가인 김병로고 한 분은 위당 정인부입니다. 그 위당 정인부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아의 독립운동에 끼친 공로는 임난시의 충무공의 공적이 비길 수 있다. 서대필 박사는 고아가 시련을 당한 것은 민족의 과거 허물을 보상하고 장래의 길을 닦는 것이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강훈 선생, 광복 회장도 하셨고 독립운동가 이강훈 선생, 김자진 장군 곁에서 그 청산리전투에 참여했던 이강훈 선생은 이렇게 적습니다. 송진우는 김자진에게 1만 원 가량의 군자금을 4차례에 걸쳐 도왔는데, 그러니까 한 1년으로 4만 원 정도의 군자금을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김자진이 이걸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저 항일 문필로서 항일운동한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이렇게 독립군 군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면에서 이분의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이요. 자, 이게 이제 고아 선생 그 어린 대공원에 있는 동상이지요. 고아 송진우는 48인 민족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문화적 민족운동을 선도하면서 4차례나 구속되어 27개월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지조를 잃지 않은 독립운동가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안착을 돕고 공산주의 세력의 독주를 막는 데 기여했다. 그가 해방 공간에서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한 열정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 따라서 고아는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한 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 하나만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에 있는데요. 1945년 12월 초에 송진우는 소련 영사관으로 영사 알렉산드로 폴란스키를 방문하여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과 북한 지역 주민들을 탄압한 데 대해서 항의하며 소련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폴란스키는 이런 의견을 자국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소련 영사관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북한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나는 북한 인권 유린 사태를 볼 때 안 되겠다. 당신들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보리스 옐친 자료 파일에도 들어있고요. 또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서류관에 있는 미 국무부 수신문서에 RG59라고 하는 이 문서철 속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다음요. 지난 주말에 상트페테르대학교의 쿠르바노프 교수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 있는 한국사연구의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방 직후에 여순사건, 4.3사건 이런 데에 우리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 고아 선생이 이렇게 소련 영상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던 이런 자료들, 이걸 갖다가 함께 우리가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 갖다가 한번 협력해보자 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아 송진우 선생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고아를 연구하고 또 그의 가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시절에 벌써 소련 영상을 찾아가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지금 이대로 신탁 통치를 반대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어떤 분들 말처럼 집신간발하고 죽창 들고서 미군과 싸우자, 그래서 미국을 쫓아내자, 그렇게 호환된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 건설을 앞장서서 선도했던 그런 민족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 127만 돌아가시고 설산 장덕수, 목령 여운형, 백범 김부 이런 분들이 줄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런 고아 송진우 선생의 행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고아의 정신을 새롭게 살펴보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절약한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요. 그 역사 미래재단 이사장님이시고요. 보시는데 지금 석사 교수로 계세요. 지금 발표 들으셨지만 정말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역사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는 정말 공적이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론하시는 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그 이화여대 초등교수로 계시면서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지내신 남희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 학술회의에 토론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토론문을 중간중간에 생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이사장님의 발표문은 한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인 고화 송준우 선생의 활동을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명한 연구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송준우 선생이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을 기획하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에 매진하였고 해방 직후에는 새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송준우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삼아 정리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1운동에서 중앙학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점입니다. 발표자는 여운홍의 글에 주목하여 이승만의 3.1운동 기획설이나 여운홍의 이승만 밀사설 등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더하여 현상윤과 채린의 회상기 등을 분석하여 3.1운동이 폭발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중앙학교를 거점으로 송진우, 김성수, 현상윤 등이 결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3.1운동 연구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그간 학계 일각에서 동아일보 경영진이 보여준 독선과 비민주적 운영에 항거한 기자들의 언론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하였던 1924년 임시주총 사건, 소위 동아일보 개혁운동의 진상을 상세히 추적한 것도 이번 발표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발표자는 이 사건이 동아일보를 장악하여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대항하여 동아일보 사주 측이 벌인 좌우 대결의 과정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언론개혁운동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문은 실증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토론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서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한 글이기도 합니다. 저는 발표문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발표자가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서 독립운동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송준우 선생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의식의 배경에 관해 발표자께 고견을 청하는 것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는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이라는 선생의 이런 정치적 지향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동아일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선생의 반공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사상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선생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은 독서잡기라는 기고문에서 역사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또 1926년 옥중에 있을 때 인천 김성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양 역사, 서양 문화사 등 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생이 한국사는 물론 세계의 역사에 깊은 관심과 조예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의 동아일보 논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는 그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논설에서 선생은 먼저 우리나라 4,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힘주어 역설하였습니다. 인용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선생은 우리 역사에서 왕조 흥망과 관계없이 면면이 이어진 조선 민족사를 발견하고 이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흥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조선 민족 자체의 전체적 멸망, 근본적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 민족의 간섭과 통치를 절대적으로 거절하여 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히 일본의 침략과 통치는 우리 역사 속의 왕조 흥망처럼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 민족사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언한 것입니다. 선생의 이러한 역사인식 속에서 미래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은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항일 독립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은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4,000년 이래의 신기축을 전개하여 일대 변혁을 시도하려 하였던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혁신운동의 기원을 갑신정변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갑신정변의 사상적 근저가 재래의 정권 여탈과 존주양의적 사상과는 그 범주를 달리하여 적어도 현대 문명을 긍정하여 민족적 복리를 기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 까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운동의 토대가 강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극소수 계급의 각성에서 출발하여 무리하게 추진되어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그 개국 존민의 큰 이상은 이후 일파만파로 퍼져서 조선민족의 각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갑신정변이 한국 전통시대를 지속적으로 지배해왔던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단절하고 양반 신분제도와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한 근대민족국가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근대민족국가 건설이 좌절되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은 1925년 범태평양 회의에서 갑신정변의 주역중 한 사람인 서재필을 만나서 이 시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 인연으로 선생의 요청으로 서재필이 갑신정권 해고기를 1935년 1월 1일자부터 동아일보 지면에 싣기도 하였습니다. 서재필과의 이 만남은 선생이 갑신정변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선생은 같은 글에서 조선의 장래, 즉 미래에 실현될 조선의 독립을 세계 대세의 변화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소련의 등장을 중요한 세계 대세의 변화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련이 적나라하게 세계적으로 남봉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수행에 따른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선생의 경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충돌이 있으리라 상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거대한 자본의 미국 세력 하에서 조선의 해방을 희망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됩니다. 선생은 우리와 주변 세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선의 미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의 한일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운동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우리 역사와 세계에 대한 역사인식과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저희 이러한 생각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송진우 선생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우 선생은 1929년에 발간된 잡지에서 평생에 악모하는 정포은 선생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선생은 포은 정몽주를 정치가로서 또 외교가로서 학문으로 추미로 모든 것이 고려 제1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동안 악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정몽주를 자신의 사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정치가로 사상가로 지조를 지키다가 반대파에 비운에 쓰러진 그의 삶과 정몽주의 삶이 오버랩됩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했던 선생의 마음과 함께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 토론에 임하며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예, 우리 남인숙 박사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함께 연구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김영숙 교수님 글이 보시면 아시지만 40페이지예요. 근데 거기에 사상과 실천 내용까지 다 들어가기는 아마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면서도 아마 그게 누락이 됐는데 또 남희숙 교수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또 지적을 하셔서 보완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상부상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죠? 아니면 플로우 오픈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럼 우선 다 끝내놓고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길 때 우리 플로우 오픈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세션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아 송진우 독립과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이룬 선구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